전 세계에 떠도는 돈 무려 14조 달러. 이게 대한민국 1년 GDP의 한 8배가 넘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이 막대한 돈을 굴리는 한 남자가 2026년 세계 경제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보통 기업의 주주서한이라고 하면 뭐 지난 분기에 물건 얼마나 팔았나, 마진이 얼마 남았나 약간 이런 늘어놓는 지루한 회계 문서를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해부할 이 자료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네, 이건 단순히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돈이 대체 왜 특정한 방향으로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는지 그 밑바탕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폭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아니 세상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한 분이라면 이 2020년 주주서한은 무조건 읽어보셔야 합니다. 사실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무게감을 이해하면 이 서한이 왜 중요한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은 그냥 주식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시스템이 있죠, 거기. 네, 맞습니다. 알라딘이라는 거대한 기술 플랫폼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전 세계 자본시장의 위험을 평가하고 또 인프라 자금의 물꼬를 트는 사실상 현대 금융의 중추신경망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와, 중추신경망이요? 그러니까 레리 핑크가 매년 발행하는 이 편지는 뭐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 이런 걸 넘어서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짚어냅니다. 이걸 메가포스라고 부르는데요. 아, 메가포스. 네, 지금 세상의 권력과 부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자본주의의 다음 목적지가 대체 어디인지 보여주는 나침반인 셈이죠. 아주 희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부터 한꺼풀 벗겨보죠. 이 편지는 마치 세상의 돈이 어디로 그리고 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지형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레리 핑크의 시야에 포착된 지금 세상의 가장 거대한 지각 변동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어디서부터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춰나가야 할까요? 가장 뚜렷하고 또 파괴적인 변화는 바로 국가들이 자립경제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립경제요? 네,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아주 룰룰랄라하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싼 거 찾아다니는 시대였죠. 맞아요. 대만이 반도체를 만들고 중국이 히토류를 캐고 또 러시아가 싼 에너지를 공급하면 전 세계가 그걸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수입해 쓰는 그런 구조였죠. 하지만 지정학적 위기나 공급망 붕괴를 겪으면서 국가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 효율성보다 생존이 먼저다. 정확합니다. 이제 세계는 에너지, 방위산업, 첨단 기술 이런 것들에 자급자족을 향해서 막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자립 경제로의 전환. 이걸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일상적인 비유로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죠. 예전 글로벌 경제는 각자 샐러드나 파스타를 막 하나씩만 만들어 와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거대한 포트럭 파티 같았단 말입니다. 아주 좋은 비유네요. 나는 고기 굽는 기술만 파고 쟤는 디저트만 팔면 모두가 풍족하고 싸게 파티를 즐길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로를 못 믿고 불안해지니까 파티장을 박차고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집 뒷마당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비싼 개인 주방을 따로 짓고 있는 격이네요. 그렇죠. 나 혼자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다 만들겠다. 약간 이런 고집인 건데. 네, 그 비유를 그대로 빌리자면 기존에 있던 아주 완벽한 공용 주방을 놔두고 모든 집이 똑같은 오븐이랑 냉장고를 중복해서 사들이는 셈이거든요. 돈 낭비죠, 사실. 네, 유럽이 자체적인 방위산업 공급망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고 있고요. 신흥국들이 국내 에너지 개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대만 밖에서 히토류를 조달하면서 본토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뒷마당 주방 공사입니다. 아,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최적의 장소를 포기하고 굳이 내 땅에 짓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필연적으로 생산 단가가 치솟게 됩니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즉 자립경제로의 전환은 태생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베이크인, 다시 말해 구조적으로 깔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뒷마당에 최고급 주방을 짓는 건 좋은데 지금 전 세계 어느 정부를 봐도 지갑이 통통 비어 있잖아요. 네, 빚더미 주라든. 매일같이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치라는 뉴스가 쏟아지는데
그런데 정부 지갑은 텅 비어 있다면 결국 이 수백조 단위의 막대한 건축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은행 가서 대출받는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요. 바로 그 부분이 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과거 20세기에는 이런 국가적인 인프라 재건이나 거대 산업 육성을 정부의 재정이나 대형 은행의 대출이 주도했어요. 그렇죠. 국가가 돈 풀고 은행이 빌려주고. 자도 그 국부 펀드만으로는 이 국가적 야심을 모두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와, 중동 오일머니도 부족하다고요? 네, 정부와 은행의 한계선 밖으로 삐져나오니 어마어마한 자금 수요가 향하는 곳은 결국 단 한 곳, 바로 자본시장입니다. 아, 자본시장, 주식이나 채권시장 같은 곳이요? 맞습니다. 게다가 정부뿐만이 아니에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거대 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들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엄청난 전력망을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개별 기업이 버는 현금 흐름만으로는 벅찹니다. 돈 먹는 하마네요, 정말. 네, 결국 세상의 물리적 인프라를 재건하는 이 거대한 자금 조달의 주도권이 완전히 자본시장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립경제랑 인공지능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이 자본시장의 돈을 막 미친 듯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아주 서늘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자본시장이 그 막대한 비용을 대고 있고 또 거기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면 그 이익은 돌고 돌아 결국 누구의 지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이 파티의 과실을 좀 나누어 먹고 있나요? 불행히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거대한 부가 창출되었지만 그 돈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흘러갔습니다. 뼈 아프네요. 레리 핑크가 서한에서 제시한 통계를 보면 그 양극화의 속도가 정말 적나라한데요. 1989년을 기점으로 볼 때 미국에서 중간임금에 묶여있던 1달러의 가치가 오르는 동안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된 1달러는 무려 15배나 더 큰 가치로 폭발했습니다. 15배요? 와, 15배의 격차라니. 이게 그러니까 월급쟁이로 15년을 꼬박 일해야 투자자가 1년 만에 버는 구매력을 겨우 따라잡는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수치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주식보다는 내 집 마련을 부회사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막 연끌을 해서라도 집 한 채만 잘 사두면 노후는 든든하다고 믿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집은 물론 심리적 안정감도 주고 강제저축의 훌륭한 수단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레리 핑크는 이 단일 저선,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의 맹점을 아주 정확히 꼬집습니다. 어떤 맹점이죠?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집값 상승률, 사실 그거 환상일 수 있거든요. 집을 보유하는 동안 내야 하는 막대한 재산세, 대출이자,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 때 거래 비용까지 모두 차감하고 나면요. 실질적인 장기 수익률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아, 세금 떼고 수리비 떼고 이자 내면 남는 게 별로 없다. 맞습니다. 게다가 이미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이 우리 청년층의 진입을 아예 불허할 정도로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싸죠. 경제 성장의 결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평생 빚을 갚으며 늦게 장만하는 집 한 채, 여기에 내 미래를 전부 거는 것은 수학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게임이 된 겁니다. 노동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렇다고 부동산 하나만 믿기엔 벅차고. 그런데 여기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게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바로 AI잖아요. 네, 메가포스 중 하나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보통 AI 시대를 걱정할 때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대부분 내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내 기획서 쓰는 업무를 AI한테 뺏기면 어쩌지? 이거부터 묻잖아요. 맞아요. 사무직의 공토죠. 그런데 레리 핑크는 오히려 사무직의 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쪽의 양극화랑 AI 인프라를 직접 짓는 직업에 주목하더라고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AI라는 메가포스는 기존의 불평등을 단순히 악화시키는 걸 넘어서 아예 K자형으로 찢어놓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K자형이요? 승자와 패자가 완전히 갈리는 거군요. 그렇죠. 승자는 AI를 이용해 기하급수적으로 부를 쌓고 패자는 영원히 하위권에 머무는 구조입니다. 서한에서는 미국의 소매업계를 예로 들은데요.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 인프라로 무장한 월마트가 사상 최고 가치를 찍으면서 승승장구한 지 불과 2주 만에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sak스백화점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2주 만에요? 와, 너무 잔인하네요.
네, AI를 인프라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극소수의 기업, 그리고 그 지분을 가진 투자자만이 부를 독식하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직업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여기서 직업에 대한 패러다임도 완전히 뒤집힙니다. 사람들은 챗GPT가 코딩하고 글 쓰는 것만 보지만 정작 그 AI가 돌아가게 만드는 근간은 뭘까요? 글쎄요, 결국 컴퓨터 아닐까요? 결국은 물리적인 세상입니다. 산을 깎아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요. 그 엄청난 열을 식힐 냉각 시스템을 돌리고 어마어마한 전기를 실어나를 전력망을 깔아야 하거든요. 아, 다 물리적인 노동이네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AI 인프라를 시행하는 전기 기술자의 고용 수요가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빠르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와, 3배요? 그럼 코딩 학원에 갈 게 아니라 전신줄을 타고 전선을 깔아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중간 임금을 훌쩍 뛰어넘는 억대 연봉을 받고 있거든요. 진짜요?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요? 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대학 졸업장과 쾌적한 사무실 책상만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여겨왔던 사회적 시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훌륭한 생계를 위해 반드시 컴퓨터 공학 박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요. 아,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AI 시대의 진정한 가치는 누가 화면 앞을 지키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그 화면을 켜지게 만드는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느냐, 이쪽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립경제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산을 가진 자들만 15배씩 부유해지는 구조, 거기다 AI가 만들어내는 잔인한 K자형 양극화까지. 듣다 보니 좀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 같은 평범한 청취자는 대체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을까요? 이 서한이 그냥 세상이 망해가고 있으니 알아서들 살아남아라 하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레리 핑크가 이 모든 위협을 나열한 이유는 결국 하나의 강력한 해법, 그가 말하는 세상의 핵심 이치를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일한 해법이 뭔가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요. 결국 국민들이 자국 국가의 미래와 성장에 실질적인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지분이요? 네, 개인의 장기 저축이 국가의 인프라와 기업에 투자되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경제 성장의 결실이 다시 복리로 불어나 개인의 부로 환원되는 선순환. 레리 핑크는 이를 시민적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아, 시민적 기적. 그 서한에 나오는 레리 핑크 본인의 가족 이야기가 딱 그 기적의 증거더라고요. 네, 아주 감동적인 일화죠. 아버지는 작은 구두 가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영어 교사였으니 정말 지극히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 전역에 막 거대한 고속도로가 깔리고 산업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에 주식시장에 꾸준히 돈을 묻어두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결과로 그 평범한 구두가게 사장님 부부가 100세가 넘도록 아주 부유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냈다는 일화? 그게 바로 시민적 기적이네요. 정확합니다. 국가의 등줄기가 세워지는 시기에 그 성장의 구경꾼이 아니라 소유자로서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좀 처참합니다. 왜죠? 다들 투자 많이 하지 않나요? 전 세계에서 주식 투자 인구가 가장 많다는 미국에서조차 여전히 인구의 40%는 자본시장에 단 1달러도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40%나요? 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자본시장 밖에서 세상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그저 구경만 하는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당장 이번 달 월세 내기도 빠듯하고 차 수리비 5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국가 인프라에 장기 투자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공허한 외침 아닙니까?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는데 무슨 투자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전 세계 정부와 금융권이 사활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 과제입니다. 개인의 의지력에만 맡겨두면 이 신인적 기적은 절대 알아서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한번 볼까요? 네, 미국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비상금이 없어서 투자금을 헐어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업이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비상예금 계좌를 채워주게 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오, 강제로 채워준다고요? 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국가나 단체가 씨앗 자금을 주어서 강제로 자본시장에 밀어넣는 트럼프 계좌 같은 아주 파격적인 아이디어도 시도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 미국의 국민연금, 즉 소셜 시큐리티를 둘러싼 논쟁이었습니다.
2033년이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시한폭탄이 막 째깍거리고 있잖아요. 네, 현재의 국민연금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다수의 젊은 노동자가 소수의 은퇴자를 부양하는 방식이거든요.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붕괴 앞에서는 수학적으로 파산이 예정된 모델입니다. 그렇죠.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니까요. 아주 과감한 수술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기존 연금을 당장 없애자는 게 아니라 호주의 성공적인 연금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별도 펀드를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아, 펀드를 굴려서 수익을 내자. 네, 국채 이자만 받으면서 돈을 썩히는 대신에 장기적인 주식과 채권 시장, 즉 국가 인프라에 직접 투자해서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자는 생존 전략이죠. 고령화 이야기하니까 일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동안 일본 사람들은 은행 예금만 고집하기로 엄청 유명했잖아요. 거기도 변화가 있습니까? 일본의 변화는 그야말로 경이적인 수준입니다. 수십 년간 장롱이나 이자 0%짜리 은행 계좌에 잠들어 있던 돈을 깨우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세제 혜택 투자 계좌인 니사의 한도를 파격적으로 늘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죠? 놀라웠습니다. 단 3년 만에 일본 인구의 8%에 달하는 1천만 명의 새로운 투자자가 자본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와, 1천만 명이요? 네, 이 거대한 자본의 수혈 덕분에 28,000선에서 횡보하던 니케이 지수마 단숨에 5만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죠. 대단하네요. 이제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니사까지 도입하면서 다음 세대를 투자자로 길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와, 국가가 막 멱살을 잡고서라도 국민들을 자본시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군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도의 지오 블랙록 사례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아예 패스해버리던데요. 인도의 상황은 혁명을 넘어선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에는 번듯한 은행 지점이나 금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10억 개의 스마트폰이 있죠. 아, 다들 스마트폰은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요. 지오 블랙록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과거처럼 수수료 비싼 브로커를 거치고 복잡한 서류를 쓸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디지털 지갑을 통해 결제하듯이 곧바로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직통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겁니다. 은행 안 가고 그냥 폰으로 쓱. 맞습니다. 출범 1년도 채 안 돼서 1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투자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였죠. 물리적인 은행 문턱을 디지털 기술로 완전히 없애버린 혁명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술이 금융의 문턱을 아예 없애고 있다는 거네요. 이 인도 이야기랑 블랙록이 주목하는 토큰화를 보면 약간 1996년에 인터넷 도입기 같다는 비유가 딱 맞습니다. 토큰화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네. 예전에는 인프라나 사모신용기금 같이 일반인에겐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웨딩케이크 같은 거였잖아요. 너무 비싸고 자를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 토큰화라는 기술이 그 거대한 케이크를 아주 작은 컵케이크로 조각내서 우리 듣고 가신 여러분의 스마트폰 디지털 지갑에 쏙 넣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토큰화가 기존 금융과 디지털 혁신 사이에서 정확히 어떤 원리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건가요? 핵심은 중간 과정을 모조리 도려내는 데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에서 주식이나 펀드를 하나 사려면 판매사, 수탁사, 예탁원 등 온갖 브로커를 거쳐야 하고 돈이 결제되는 데만 며칠씩 걸리거든요. 수수료 떼고 시간 걸리고. 네, 이 과정마다 수수료가 떨어져 나가니까 소액 투자자들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던 거죠. 하지만 토큰화는 블록체인상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합니다. 코드로 짜여진 장부가 모든 거래를 증명하고 즉각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중간자가 아예 필요 없습니다. 와, 마찰 비용이 0이 되는 거네요. 네, 결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요. 덕분에 수천억 원짜리 인프라 자산을 1만 원 단위로 쪼개 팔아도 시스템에 전혀 부담이 없는 겁니다. 기술이 금융의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완벽한 메커니즘이죠. 자, 자립경제가 불러온 인플레이션, 그리고 AI로 극단으로 치닫는 부의 양극화, 마지막으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과 시민적 기적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왜 우리가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알아야 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결국 부의 쏠림을 막고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장의 구경꾼, 즉 세입자가 아니라 성장의 지분을 가진 소유자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서한의 마지막 부분에서 레리 핑크는 2026년
즉 미국 건국 250주년과 얽힌 아주 의미심장한 역사적 우연을 꺼내드는데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어떤 역사적 우연인가요? 1776년 토머스 제퍼슨이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독립선언서를 쓰면서 현대 민주주의의 뼈대를 세우던 바로 그해 바다 건너 스코틀랜드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간하며 현대 자본주의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아, 같은 해에 태어났군요. 네, 민주주의와 현대 자본주의는 우연히 같은 해에 태어나 지난 250년간 서로를 지탱해왔죠. 자본의 성장이 민주주의를 먹여 살렸고 민주주의의 자유가 자본을 키웠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레리 핑크의 가장 묵직하고 도발적인 경고가 나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이 국가 체제가 유지되어야 내 삶도 번영한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분을 느낄 때만 지켜질 수 있거든요. 잃을 게 있어야 지키려고 하겠죠. 만약 레리 핑크의 경고대로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과 젊은 세대를 이 AI 중심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합류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국의 경제 성장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국민들이 과연 그 경제를 덧받치는 국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켜내려 할까요? 투표장에 나설 이유가 없겠네요.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 남의 파티인데 하면서요. 맞습니다. 레리 핑크는 자본의 파편화가 결국 민주주의의 파편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는 오늘날 투자자인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가장 묵직한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을 기어코 자본시장의 소유자로 만들어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체제의 생존에 있는 것이죠. 와, 자본의 파편화가 민주주의의 파편화로 이어진다. 1776년의 우연이 2026년에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서늘한 통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뒷마당에 새우 짓는 비싼 개인 주방에 비유했었죠. 네, 기억납니다. 지금 세상의 돈은 그 주방을 짓는 곳으로 폭포수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그 담장 밖에서 완성된 요리 냄새만 맡으면서 물가 올랐다 하고 불평하는 세입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안에 디지털 지갑을 열어서 그 주방의 벽돌 한 장이라도 소유하는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네요. 성장의 구경꾼이 될 것인지, 국가와 함께 성장하는 지분을 가진 소유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 거대한 메가폴스의 파도 앞에서 이 질문에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